그러면 오늘은 저번 시간 우리 전이까지 했었죠, 그죠? 오늘은 50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504페이지. 갔다 와. 하고. 상권을 가지고 왔구만. 좀 기다려 줄게. 갔다 오세요. 주안이 가봤구나.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 좀 나니? 얘들 전위가 뭐였니? 전위. 자, 기다리는 동안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좀 물어봅시다. 전위라는 게 뭐였어요? 전위는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포텐셜 에너지. 그죠? 전기장이 걸렸을 때 나타나는 포텐셜 에너지. 자, 중력장이 걸렸을 때 나타나는 에너지 뭐였죠? 중력이면 포텐셜 에너지. 전기장이 걸렸을 때 나타나는 포텐셜 에너지가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인데 그걸 줄이면 전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알겠죠? 전위는 기호를 뭘로 썼더라? V. 그죠? 그래서 이제 전위차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W는 뭐였지? W는 Q, 뭐였죠? QV였어요. 기억나? QV. 그래서 이 Q가 플러스 1쿨롱이면 플러스 1쿨롱이 받을 때의 일이 전위였어요. 알겠어요? 저번 시간에 했던 개념은 사실 이해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전위라는 개념은. 즉 포텐셜 에너지 자체가 쉽지 않은 개념인데 이것만 잘 하게 되면 실제 이제 문제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알겠죠? 어쨌든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반복해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거기에 나와 있던 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504페이지 전류와 전기 저항 이쪽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전류 뭔지 압니까? 전류? 잠시만 영상이 저기
얘들아, 전류가 뭐니, 전류? 전류가 뭐예요? 전류 우리 많이 좀 들어봤죠? 그죠? 중학교 과정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전류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일단 뭔가가 흐른다라고요. 자, 이거는 전하의 흐름이라고요. 우리가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다.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전하는 뭔데? 전하는 뭔데? 라고 했을 때 전하는 우리가 정기적인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었죠. 정기적인 성질이 몇 종류가 있었다? 몇 종류가 있었다? 정기적인 성질 몇 종류다? 응? 우리가 다루는 여기 전하는요,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알겠어요? 힘으로 느껴봤더니 밀어내는 것가 있고 끌어당기는 게 있고, 그러려면 두 종류의 성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기적 성질이 두 종류니까 이름을 뭘로 이용을 해서 붙일까? 라고 했는데 그럼 두 종류니까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로 하자. 이거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 겁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다른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정하고 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이 플러스극, 마이너스극부터 해가지고 쭉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은 우리가 이 얘를 얘기할 때는 플러스 전하는 누가 가지는 거야? 어떤 입자들이 가지는 거야? 그렇죠. 양성자. 그죠? 양성자는 어디에 모여 있어요? 원자 핵이 모여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원자 핵 이렇게 봅시다. 그럼 얘는 전자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선을 생각할 때, 도선은 이제 전선입니다. 전선. 알겠죠? 이런 도선을 생각할 때 원자핵은 플러스라고 했을 때 전자들은 마이너스를 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금속에서는 이 원자핵에 구속받지 않은 뭐가 많다? 자유전자가 많다. 일단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전선에서는 누가 움직일까요? 여기서는 전원이 딱 걸리게 되면 누가 움직인다? 원자핵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원자핵 움직일 수 있니, 없니? 왜 없어요? 원자핵이 움직인다는 뜻은 뭐예요? 도선의 모양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찌그러지거나 휘어지고 막 지 마음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 결정 딱딱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던 것들이 막 움직이니까. 그죠? 뭐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막 변신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로 누가 움직이느냐 하면 이 자유전자들이 힘을 받아서 전기장이 딱 걸리면 전기장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 전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요, 얘네들이? 반대 방향.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우리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게 극이 걸리기 전에는 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고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얘네가 딱 결정이 되면 움직입니다.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충돌하면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막 부딪히면서 가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가겠죠, 사실은. 그죠? 그러나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정해진다? 이쪽으로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기장은 이 방향이 되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그죠? 거기에 맞춰서 전기력을 이쪽으로 받으니까 전자들은 이쪽 방향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얘기할 때는 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류라고 하면 누가 실제로 움직이는 걸로 보는 거예요. 전자가 움직이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죠? 전자의 흐름 이렇게 되는 거죠. 전자의 흐름. 근데 그 전자의 흐름은 어디에 국한되는 거예요? 전선에 국한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실제로 그러면 플러스가 이동하는 건 없느냐? 있습니다. 많아요. 예를 들면 그냥 수용액 상태라고 하면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있죠. 그죠? 플러스 못 움직입니까? 양이온 움직일 수 있죠. 자유롭잖아. 수용액 안에서는. 그죠? 음이온도 마찬가지고. 서로 반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연결해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입자가속기 같은 데서, 플러스 입자를 갖다가 강력하게 쏴주면 걔가 가면은 걔 방향이 바로 전류의 방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보통은 이제 전선상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자율전자가 이동하는 것이 실제 전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플러스가 이동하면, 플러스가 전류가 된다. 알겠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이는 이 방향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전자의 이동 방향을 하면 전류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항상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 전위가 어떤 곳에서?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알겠죠? 이런 물체가 중력장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위치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움직이잖아. 그죠? 똑같은 얘기가 되겠다. 자, 그리고, 그러면 거기 504페이지 내용이, 얼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는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류의 세기. 이 전류의 세기를 볼 건데, 전류의 세기는 우리가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I라고 두고, 단위는 이렇게 쓰죠. 이거 뭐라고 읽죠? 암페어. 그죠? 앙페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앙페르의 법칙 이런 게 있습니다. 앙페르. 앙페르는 사람 이름이니까 그 나라 발음으로 해주고, 단위, 그 사람 이름 딴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암페어. 미국식 그 영어 발음으로 해서 암페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 미리 암페어 이런 것도 쓰죠. 미리 암페어는, 자, 1암페어는 몇 미리 암페어? 얼마? 1암페어는 몇 미리 암페어? 에이. 자, 이거 1m가 있고, 그죠?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가 있고,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가 있고,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요거는 얼마와 같은 겁니까? 1ml와 같은 거죠? 그죠? 2ml입니다. 2ml. 저게. 그 다음에 얘는 1 마이크로미터와 같고, 요거 잘 기억하시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요 앞에 붙는 접두어가 뭡니까? 여기 1이면. 자, 요거 어떻게 읽죠? 요거. N. 나노미터. 자주 쓰는 것들이니까, 못 외워도 요 정도는 외우고 있어. 알겠지? 요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A는 1000mA입니다. 1000mA. 요거 알아두시고. 얘들아, 하나 물어보자. 전류의 세기, 요 전류, 이것은, 스칼라량이에요? 아니면, 벡터량이에요? 스칼라야, 벡터야? 뭘 것 같아? 느낌상. 아직 제대로 배운 적은 없지만, 전류라고 하면 뭐가 흐르는 거니까, 우리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 개념이니까, 저렇게 흐르는 게, 전하가 움직이는 게, 전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류의 세기 이 I 값은 벡터일까요? 스칼라일까요? 뭘 것 같아? 벡터. 연서는 뭘 것 같니? 벡터. 동아는 스칼라. 수빈이는 스칼라. 반반이네. 반반. 자, 이 전류의 세기는요, 우리가 이게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벡터가 아닙니다. 알겠죠? 스칼라량이에요. 방향성이 있는 거지 진짜 얘 방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얘는 지가 마음대로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애입니다. 그런데 전기장이 걸렸을 때 방향성이 나타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똑바로 가는 것도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스칼라량입니다. 스칼라량. 알겠죠? 스칼라량으로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 전류의 세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 I는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전하들이 슉슉슉 하고 지나갔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은 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중요한 식입니다. I는 T분의 Q.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단위가 쿨롱 퍼 세크죠? 그죠? 쿨롱 퍼 세크. 자, 요게 무엇과 같다? 암페어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암페어와 같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어떤 특정한 단면을 설정을 해보자는 거지. 여기 이쪽으로 이제 어떤 전하들이, 얘네들이 전하들인데 통과를 합니다. 막 이렇게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하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야. 이걸 가지고. 그래서 많이 지나가면 뭔가가
흐름이 세고, 그죠? 그 다음에 적게 지나가면 흐름의 세기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 그 기본 전화량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 전화량 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1암페어라는 것은 1초 동안 1쿨롱의 전하가 통과했을 때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 1초 동안 1쿨롱이 탁 지나갔을 때. 그러면 실제로 이 1초 동안 1쿨롱이 지나갔을 때 통과한 전하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이 개수. 이걸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거죠. 개수는 몇 개나 될까? 그럼 실제로 이게 전자라고 쳐봅시다. 전자. 응? 이게 전자다. 전자다. 보통 이제 우리가 전자가 지나가니까. 그러면 전자의 전하량 한번 따져보죠. 전자의 전하량. 전자의 전하량이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전에 기본 전하량 이렇게 얘기했었죠. 기본 전하량. 이거보다 작은 게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양성자의 전하량하고 전자의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에 속합니다. 그죠? 이거 얼마라고 했어요? 이거 얼마라고 했어요? 부호 떼고 그냥 크기만 생각하면 요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알겠어요? 요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봐봐. 여기 1쿨롱이 지나갔다라는 것은 전자들이 엄청 많이 지나갔겠지. 그지? 그러면 하나의 전하량으로 이걸 나눠버리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즉, 이 1쿨롱이라는 것은 여기 전자 E의 전하량에다가 전자가 몇 개 지나갔느냐? N개만큼 지나갔겠지. 그죠? 요 값이 뭐가 된 거예요? 이해된 거니까. 그죠? 1쿨롱을 전자의 전하량으로 나눠버리면 지나간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수 N은 어떻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으로 이걸 1쿨롱을 나눠주면 개수가 나오는데 이 개수가 몇 개 정도 나온다? 몇 개 정도 나온다? 6.25 곱하기 10의 18승 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자, 1초 만에 외워보자. 1초 만에. 자, 1초 만에 외우는 방법은 자, 6월 25일 뭐야? 6.25죠. 6.25 전쟁이 일어난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안 좋죠. 여기 나오지요. 여기 나옵니다. 알겠지요? 뭐 그렇게 기억하면 안 까먹겠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떤 단면을 갖다가 특정 단면이 있을 텐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전자라고 치면 얘네들이 초당 몇 개가 지나간다.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슉 지나가면 그걸 1암페어라고 하자.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저거의 2배만큼 수가 쑥 지나갔다 그러면은 2A가 되는 거예요. 10배만큼 6.25 곱하기 10에 17승계가 지나가면 10분의 1배 지나가는 거죠. 그럼 0.1A. 19승계가 지나가면 10A.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개수 하고 같이 조금 알아둡시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죠?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의 내용을 조금 해봅시다. 도체 속에 자유전자 이동과 전류의 세기. 자, 여기 내용은 이제 그 전자 하나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미시적 관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뭔 얘기냐면 자, 여기 도선이 딱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도선이 단면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제 델타 X라고 두고 여기는 이제 단면적 S라고 둘게요. 우리 책에서는 이걸 V라고 뒀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냥 델타 X로 둬볼게요. 둬보고 전기장이 이제 그 책에처럼 본다라고 하면 전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걸려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뭡니까? 이쪽이 플러스극, 이쪽이 마이너스극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전자들이 어떻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막 이동을 합니다. 그죠? 자, 이걸 전자로 둬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전화 그냥 Q로 둬도 상관없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플러스 Q의 전하량을 가진 애가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전기장은 이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전자면 이제 얘가 전자가 이쪽으로 가면은 전기장은 이쪽으로 걸려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걸로 생각을 하면 요걸로 볼게요. 그리고 전기장은 일단 방향을 딱 지어놓고 생각을 합시다. 전기장이 걸려 있는 상태고 그냥 플러스 Q만큼 가진 입자가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델타 T분의 델타 Q가 되겠죠. 어떤 시간 간격 동안 델타 Q가 이렇게 지나갈 거야. 자, 그런데 델타 Q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자, 여기에서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이 전하의 개수를 요걸 n이라고 잡아볼게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아주 커가지고 단위 부피가 1 세제곱미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테니까 1 세제곱 센티미터, 그죠? 또는 더 단위를 작게 하면 1 세제곱 밀리미터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단위 부피 안에 전하가 하나만 있을 리는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 부피에 해당되는 그 단위에 되는 해당하는 단위 부피당 전하의 개수를 n이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n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단위 부피가 있으면 실제 얘네가 특정 시간 동안 쑥 지나가게 되면 이 부피에 대한 전하들이 지나가는 거죠. 통과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이 전하량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면 잘 보세요. 일단 단위 부피당 전하량은 n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요 q를 곱할 겁니다. 그럼 단위 부피당 전하량이 될 거야. 그지? 그럼 이 부피에 대해서 1만큼의 부피가 가진 전하량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뭘 해줘야 돼요? 실제 전체 이만큼이 푸악 하고 지나가면 전체 부피를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전체 부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단면적 S에 대해서 높이 뭐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델타 X의 S 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요 위에 부분이 뭐가 되는 거면 이게 부피고 이건 단위 부피당 개수고 이건 전하량이니까 요거 다 곱하면 어떻게 된다?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나가는 전체 전하량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나? 여기까지?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요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요 델타 t분의 델타 x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v라는 속도가 될 수 있는데 이 v가 뭐냐? 유동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유동속도. 전자가 실제로 지나가는 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 유동속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얘가 플러스 Q가 되든 전자가 되든 전기장이 걸려 있죠? 그죠? 전기장 속에서 얘가 운동한다는 얘기는 어떤 운동을 받는 겁니까?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하가 전기장 속에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전기장이 이렇게 걸리죠? 그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입자 갖다 놨다. 그럼 얘 어떻게? 이쪽으로 이동하죠? 근데 이동할 때 어떤 운동을 하느냐? 등속 운동이야? 등가속 운동이야? 뭐야? 이쪽으로 뭘 받아요? 힘 받잖아, 힘. 응? F는, 자, 어떻게 표현하니? F는 QE잖아, QE. 얘 전하량에 대해서, 그죠? 이게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이 힘의 크기가 결정되잖아. 그죠? 그럼 이건 무슨 운동이야? 가속 운동이잖아. 가속도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가속도가 생기는데, 그럼 이것도 가속도가 생겨서 점점 빨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얘네들은 가면서 원자핵이랑 이런 것들, 분자 등등 이런 것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저항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 저항이 저항력 kV 알죠? 빠르기에 대해서 비례하는 그런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결국 종단 속도에 이르면 무슨 속도가 된다?
등속도 운동이 돼요. 등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을 쫙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표현하니까 요걸 이제 I는 이렇게 해볼게요. I는 정리를 해봅시다. S, 그 다음 Q, 그 다음 V, 속도입니다. 그 다음 N, 요건 개수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전자라고 하면 전자의 전하량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전자 하나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S, E, V, N. 얘는 단면적입니다. 얘는 전자의 전하량이고 얘는 유동 속도죠. 그죠? 얘는 단위 부피당 전하의 개수입니다. 여기 보니까 7이죠. 7. 그죠? 얘는 7. 이런 식으로 좀 외우게 하려고 이렇게 책에서도 해놨는데 기본은 요 일반식은 이게 되겠죠? 그죠? 어쨌든 요렇게 보시면 전자 하나가 어떤 식의 전류에서 흐름을 유지해 주는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미시적 관점에 대한 얘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문제 풀 때 조금 쓰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설명은 드렸어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일단 이거는 꼭 기억합니다. 요거 개수 있죠. 요거는 어떻게 하라고? 전하량을 뭘로? 기본 전하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통과하는 개수가 나온다. 자, 요식 알아두시고. 자, 그 밑에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간단한 거니까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하면 되네. 요렇게. 식만 한번 세워갖고 딱 보시면 돼요. 금방 될 겁니다. 뭐 10초 안에 다 되는 것들이니까. 그죠? 드시고. 다 되죠? 자, 이제 전기 저항을 할 건데, 여러분들 ohm의 법칙 들어봤습니까? ohm의 법칙? ohm의 법칙? 자, 전기 쪽에서는 여러분들 기호하고 단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간단하게. 자, 기호하고 단위.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몇 개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전류는 조금 전에 했었죠. I, 그 다음 A라고 쓰고, 읽을 때는 암페어. 그죠? 그 다음에 전압이 뭐였습니까? 전위차였죠. 그죠? 전위차. 얘는 기호를 주로 뭘로 씁니까? V. 그죠? 그 다음에 단위는 볼트. 됐죠? 그 다음에 저항은, 이건 전기 저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항은 보통 R로 씁니다. R로 쓰고, 요거 뭐가 되죠? 옴. 자, 그리고 내부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내부 저항. 내부 저항은 보통 이제 스몰 R로 씁니다. 그리고 요거 옴 씁니다.
그대로 써요. 자, 그 다음에 전압이라는 것과 비슷한 게 있는데, 요때 전압은, 우리가 앞에 이걸 붙입니다. 단자 전압, 이렇게 했을 때, 자,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전력. 요 뒤에서, 좀 해드릴게요.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요거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뭐 입실론으로 쓰기도 하고 E로 쓰기도 하고 뭐 그거는 기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그냥 약속이고. 자, 기전력도 단위는 볼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력은 보통 P로 씁니다. P. 자, 얘는 보통 줄 per second인데 이걸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와트. 와트예요. 와트. 들어봤죠? 와트. 전력 양은 기호를 보통 W로 많이 씁니다. W로 많이 써요. 그리고 단위는 와트, 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제 책에 따라서 이런 기호들은 얼마든지 조금씩 변동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단위는 변동 생기지 않아요. 다 똑같이 이걸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좀 더 있지만 요게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기에서 쓰는 중요한 물리량들이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헷갈리지 말고 조금 기억을 해 놓자. 알겠지? 자, 그러면 전기 저항 한번 보죠. 전기 저항이라는 거는 아까 뭐였습니까? 전자라는 것들이 만약에 도선 속을 움직일 때 원자 핵이나 다른 분자들하고도 막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전기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전기 저항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전기저항을 이제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실험을 해봤더니 단면적이 넓을 때는 저항이 적어지고 이거 실험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니크롬선을 저항으로 씁니다. 일단 니크롬선이 뭐니? 니크롬선. 니크롬선 들어봤어요? 니크롬선 들어봤죠? 이건 니켈하고 크롬 합금한 금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니크롬선은 기본적으로 전류가 잘 통하는데 충돌이 다른 일반 물질보다 잘 생겨가지고 저항이 크게 나타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쫙 지나가면 여기가 벌겋게 달아오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빛과 열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크롬선을 갖다가 이제 뭐 전구 쪽에서 쓰게 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필라멘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이 쫙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초기 백열구 같은 경우에는 빛으로 나오는 게 에너지 100을 썼는데 빛으로 나온 건 한 5% 나오고 열로 한 95% 나오고 이러니까 엄청 뜨거운 거죠. 그죠? 그런 것들입니다.
자, 어쨌든 니크롬선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전원장치에다가 전원장치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딱 해서 이걸 해봤더니 흐르는 전류, 전압 뭐 이런 것들 측정을 하겠죠. 자, 전류계 해놓고 전압계 이렇게 걸어놓고 측정을 쭉 해봤더니 이 두께가 두꺼운 니크롬선이면 저항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이 길이를 길게 하면 저항이 커지고 이런 관계를 알았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항은 이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 비례상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비례상수를 뭘로 잡았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로라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로는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기저항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나느냐 하면 전기저항 얘는 일단 물질의 종류 이게 은이냐 구리냐 금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이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이 로 값을 비저항이라고 합니다. 비저항이라고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길이. 단면적이 일정할 때 길이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 길이가 일정할 때 단면적 또는 굵기라고 하면 됩니다.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더라. 그게 이제 전기 저항의 기본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자, 요거 아까 저기서 했던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이 로에 대한 것을 한번 찾아보자. 자, 거기 507페이지 내용을 한번 잠시 보세요. 도선의 전기저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저항. 만약 전자가 보세요. 여기 전자가 있는데 전자 A가 있는데 얘가 이쪽 방향으로 만약에 이동을 한다. V의 속도로. 그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는 뭘 받는다? 저항력을 받겠죠? 그죠? 아까 이게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전기장에 걸리면은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속도가 점점 커지면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뭐가 커진다? 저항력이 커진다. 저항력이. 잠시만. 이쪽 왜 이렇게 춥냐? 등이 싸늘하다. 입고 갈게. 아우, 추워. 자, 그래서 종단 속도에 이르면, 그죠? 얘가 등속 운동을 한다. 그 개념이었죠? 그죠? 그러면, 자, 이쪽 방향으로 뭘 받느냐? Q1을 받죠. 그죠? 자, 이게 전기력입니다. 전기력. 그 다음에, 요 F가 뭡니까? 저항력이죠, 저항력. 자, 여기 QE가 되는데, 이게 전자라고 하면, E에 E가 될 거고, 자, 얘는
뭡니까? KV였죠? KV. 물론 이때 K는 쿨롱 상수 아닙니다. 알겠죠? 물질의 뭐 점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묶은 상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뭘 구해 보느냐 하면 V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 V는 K분의 2의 A. 이렇게 잡아둘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디에 가서? 여기에 가서. 여기 가서 I는 S, E, N에 요 V가 뭡니까? V. K분의 2의 2. 이런 식으로 일단 넣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걸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I는 S, E의 제곱, N, 그 다음에 K의 2. 여기에서 이 E 있죠? E를 이렇게 봅시다. E와 전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관계가 있었죠? 원래 V는 ED였죠? 기억납니까? 이거 기억나요? V는 ED? 근데 여기에서 D라는 게 저기에서의 델타 X나 또는 이동하는 거리 L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뭐 여기서 여기까지 L만큼 간다라고 하면. 그죠? 그래서 L로 여기에는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L분의 V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좀 지울게. 자, 그러면 여기에 한번 넣어 봅시다. I는 S의 2의 제곱 N의 K분의 여기 V의 여기 L 이렇게 됐죠? 자, 이 V는 오음의 법칙에서 뭐 했습니까? V는 IR이죠. IR. 자, 요걸 이제 집어넣어 보면 I는 V니까 IR. 그죠? 자, 요거 날려봅시다. 날려보면 R로 정의를 해봅시다. 자, R로 보면은, 자, 다 보내볼게요. 다 보내보면, 분모에는 S, E의 제곱, N, 그죠? 그 다음에, 위쪽은 K, L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자, S와 L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 자, 그럼 E의 제곱, N, 그 다음에 K 빼놓고 S분의 L. 자, 여기에서 이 R은 자, 요거에 비례하죠? 그죠?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요 부분이 뭐가 되느냐? 요게 바로 이 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는 전자의 전하량이 제곱에 개수, 지나간 개수, 그 다음에 요거는 저항력에서의 점선 개수 뭐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비저항이라고 한다. 비저항. 비저항이 크면 어떤 물질이다? 저항이 큰 물질이다. 전류가 잘 안 통한다. 전류에서 이게 약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비저항이 작은 물질이 어떻다? 아주 좋은 도체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을 한번 볼까요? 그 506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물질에 비저항 해가지고 종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일 좋은 녀석이 누굽니까? 비저항이 제일 작은 애가 누구예요? 은이죠. 은. 그래서 은이 제일 좋은 도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금인데, 요런 것들은 이제 은보다는 금을 좀 더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품에 쓰는 이유는 은은 좀 잘 변하죠. 그죠? 금에 비해서. 그래서 잘 변하지 않는 금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 저항은 또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주요 부품에는 금이 제일 좋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칩 핵심 부품,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주로 금을 소량 써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비저항의 단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저항의 단위. 예, 단위. 비저항 단위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로는 어떻게 되죠? R에 L분의 S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단위는 요게 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면적이고 요거 길이죠. 그러니까 제곱미터고 미터니까 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옴, 미터. 알겠죠? 요거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507페이지 가시면, 뭔 내용이 나왔느냐면, 온도에 의한 저항의 변화 있는데, 여기에서는 식 하나만 알아두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R0가 뭐냐면 이건 0도씨 저항입니다. 0도씨에 나타나는 저항인데 전기저항. 자, 일반적인 이제 저항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0도씨 저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알겠죠? 저항값이 달라집니다. 0도씨 저항에 대한 어떤 비례상수 값이 곱해지는데 이때 비례상수가 알파, 그 다음에 T, 이 T는 이제 온도가 되겠죠. 그죠? 이 온도는 이제 변하는 값이니까 이게 얼마나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저항이 있다는 거죠. 온도가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온도가 더 떨어지면 저항이 적어지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도체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쭉 내려가다 보면 이게 온도 계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보통은 무엇과 같으냐면 273분의 1 1도 변할 때마다 요 정도씩 달라지는 녀석이에요. 1도 변할 때마다.
니네 혹시 샤를레 법칙 배운 적 있니? 샤를레 법칙? 샤를레 법칙이 뭐였어요? (1도) 변할 때, 여기 1도씨 변할 때 부피가 얼마 변합니까? 얼마 변하죠? 0도씨 부피에 대해서, 이게 0도씨 부피죠. 여기에 대해서 273분의 1씩 변한다. 배운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떨어지면 여기 마이너스 273도씨 부근이 되면은 부피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 나타나죠. 여기를 절대 온도 K, 0K, 그죠? 0켈빈으로 잡아가지고 이거보다 더 낮은 온도는 없는 거죠.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만 방향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이너스 R만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전기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런데 전기저항이 마이너스 273도씨가 돼야지 전기저항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 오네트라는 사람이 수온을 냉각시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쭉 온도가 떨어지면 수온은 금속이니까 당연히 온도가 떨어지면 저항이 쭉 떨어져요. 쭉 떨어지는데 마이너스 273도 부근쯤 갔을 때 대략 한 3켈빈 4켈빈 정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전기저항이 0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죠. 전기저항이 0이다. 무슨 뜻이니? 요걸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죠. 초전도 현상. 알겠어요? 전기저항이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일단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어요. 열이 도선에서 발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자기장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몇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왜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한번. 혹시 기사 봤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초전도 현상은 이렇게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생기는데 왜 초전도 현상이 생기는지 사실 지금도 모릅니다. 알겠어요?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낮은 데서 생기는 이론은 있긴 있습니다. BCS 이론이라고 있는데 점차 실험을 통해 가지고 온도를 조금씩 끌어올렸어요. 많이 끌어올렸어. 그래서 한 마이너스 200도씨 부근까지 초전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지. 많이 끌어올린 거죠? 그죠? 많이 끌어올린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초전도 현상이 엄청난 획기적인 현상인데 그걸 쓰고 싶은데 어디에서 써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일기압에, 그죠? 이 일기압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일기압에 요 온도가 상온이죠. 상온. 한 25도씨 정도. 그죠? 요때 뭐가 일어나면 좋아?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면 좋아. 알겠어? 그러면 뭐 하늘 나는 뭐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뭐 우리 영화에 보면 킥보드 같은 거 있죠. 호버보드. 킥보드가 이렇게 공중에 뜨는 뭐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별의별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모두 어떤 문제도 끝나버리느냐 하면 에너지 문제 끝이에요. 우리 에너지 고갈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되면, 여러분들 뭡니까? 영화 중에,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 알죠? 아이언맨이 처음에 만든 핵융합로가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 가슴에 맞게끔 소형으로 만들어 갖고 사용한 게 이제 그 영화의 핵심이죠. 그죠? 그걸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상온 초전도체가 되기만 하면 거의 핵융합을 실제로 현실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개발된 게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이런 거야. 에너지를 내가 100을 투자해서 발전기를 돌렸어. 그러면 나오는 에너지는 80, 9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돼? 100을 넣었는데 80, 90이 나와. 그럼 손해잖아. 경쟁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 100을 넣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10 정도 뽑아낸 실험 같은 거는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더 길게 만들거나 보완하거나 하면 실제 이제 상용화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게 되면은 뭐 진짜 말 그대로 좀 쉽게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 저항하고 온도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식은 요거 하나만 일단 알아두시고 요런 관계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요것과 관련된 게 이제 초전도 현상이 있구나. 초전도체를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면 그냥 대박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5번에 전압 강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전압 강화도 한번 봅시다. 전압 강화는 별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전압 강화는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하면, 저항이 있어야 돼. 이 저항 R이 있으면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쪽으로 전류 I가 흐르면 그죠? 자, 이 둘을 곱하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전압이 V인데 V는 IR이 되죠? 그죠? 그리고 전류가 이 방향이라는 것은 전기장이 어느 쪽 방향이라는 얘기야, 전기장이. 이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전기장이. 그래서 전위는 여기가 VA라고 치고 여기를 VB라고 치면 전위는 어디가 높다? 이쪽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여기에서 뭘 쓰는 거예요? 뭘 써버리는 거야? 여기와 여기에 전위차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즉 운동 에너지를 써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운동 에너지가 여기에서 뭘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빛이나 열이나 소리나 등등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쫙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낮아지는 거죠. 그죠?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전압 강화라고 한다. 전압 강화. 어디에서 생겨요? 전기 저항에서. 그래서 보통 여기를 이제 회로에서는 외부 저항이라고 하고, 요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부하가 걸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부하. 부하라는 것이 이제 외부 전기 저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로에서. 내부 전기 저항 말고요. 요거. 이 부하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기 에너지가 다른 형태 에너지로 바뀌는 부분 있죠? 전기 회로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부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기 저항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라는 표현도 잘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전압 강화는 V는 IR만큼 일어난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예제는 뭘 이용하는 겁니까?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번 풀어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 예제. 저식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정도 감만 잡으면 됩니다. 풀어보고 나면 이제 반도체 얘기를 조금 할게요. 칙 이용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온도가 변하면 0도씨에 대한 전기 저항 값에 대해서 변동이 생긴다. 그 부분만 잘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509페이지 반도체를 한번 봅시다. 반도체는 저번에 한번 살짝 얘기를 해 드렸는데 한번 더 보죠. 다이오드하고 트랜지스터까지 알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죠. 자, 반도체라고 하면 이제 순수 반도체가 있습니다. 순수 반도체. 이걸 진성 반도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14족 원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족 원소. 자, 그러면 요걸 하려면 우리 13족부터 13족, 14족, 15족 원소들 한번 봅시다. 1주기는 비어 있으니까 2주기부터 볼게요. 2주기, 3주기, 4주기 정도까지만 5주기도 볼까? 보자. 5주기까지 한번 보자. 얘들아, 2주기 13조 뭐가 있니? 주기율표, 주기율표. 이게 주기율표야? 2주기 얘기해봐. 13, 14, 15. 주기율표 혹시 못 외우니? 못 외워? 주기율표 외운 사람. 순서를 몰라? 못 외우는구나. 정확하게. 자, 13족, 2주기 13족은, 붕소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4족이 탄소, 그 다음 질소, 그 다음에 3족이 13족은 붕소 밑에 뭐가 있죠? 알루미늄, 그 다음 요게 규소, 그 다음 얘가 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당연히 모르겠네. 그러면 여기가 요거 뭐라고 읽어요? 갈륨. 오케이, 갈륨. 자, 요거는 뭐라고 읽죠? 게르마늄? 요즘은 저마늄이라고 읽어요. 게르마늄이라고 하면 선생님 세대. 알겠지? 자, 조금 그러면 쉬다가 요거 맞아 합시다.